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넥스트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250조 원이 증발하였습니다. 환율은 점점 더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1,500원대를 달러 대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의 환율이 오르면 전 국민의 재산이 5%가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은 정치 IMF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치 IMF가 경제 안보 위기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에 성공했고 며칠 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의 연설 자체는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연설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넥스트 한미 FTA를 준비해야 합니다. FTA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켈리 차관보가 방북을 하고 난 뒤에 당선자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겠구나. 또 남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발제를 해봅시다. 모든 참모들의 공통된 의견은 미국은 중요하고 한미동맹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경제는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략이 있습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안보는 지켜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보 전략은 있는 것입니까? 연구를 합시다. 그러한 많은 토론의 결과로 우리가 세계의 무역 질서 WTO, 미국이 중국을 WTO로 끌어들이는 이 새로운 경제 환경이 생길 때 관세를 중심으로 한 한미 FTA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드는데 한국이 개방한 국가로 나가는데 중요한 전략이 되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자체가 거대한 싱가포르, 거대한 네덜란드처럼 개방형 국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에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의 외교정책의 경제정책의 핵심적 화두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한미 FTA라는 전략을 만들었다면 넥스트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단단한 협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에너지 협력인가? 유럽을 한번 보시죠. 유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가스관으로 오는 에너지가 유럽으로 가는 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경제는 심각하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너지의 위기는 국가의 안보 위기이자 경제의 결정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은 약 93%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바로 이 에너지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겼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뚫을 거야. 베이비 뚫을 거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1년 안에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액체금이다. 채굴을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알래스카에 있는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해서 내수도 늘리고 수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바로 MIT 출신의 세일가스의 CEO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바니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는 바로 이 세일가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주요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미국의 석유, 미국의 에너지를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 압력, 관세 압력이 밀고 올 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를 사들이는 걸 하게 되면 이 한미 간에 큰 의미의 경제 협력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전략과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했을 때 에너지의 안정성도 생기면서 안보도 생기고 한미 경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동에서 68%를 사들이는데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거죠. 처음에는 결국은 미국의 걸프 지역에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아메리카 해안으로 바꾸겠다는 그곳에서 사들이겠지만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사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왜? 알래스카에서 사게 되면 또 알래스카에서 우리 이 한국까지 오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단거리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 협력. 이것은 바로 앞으로의 사활적인 안보이자 경제 협력의 이슈가 돼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극 항로의 길을 미국과 함께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다들 모두 파나마 운하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지금 이러는 걸까라고 하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만 결국은 이 물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작은 곳 통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남의 땅인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가져야 되겠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절차 밝히면서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린란드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이 한번 지구본을 볼까요? 그린란드가 보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미국은 여기 있죠. 그런데 알래스카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린란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여기 있죠. 러시아랑 붙어 있죠. 여기와 그린란드. 근데 재밌는, 여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게 뭐냐? 알래스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북극 항로, 굉장히 짧은 바다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북극에서 북미와 미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해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바로 이것인데요. 굉장히 단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것을 유럽으로 에너지를 팔 수 있겠다는 것도 말하게 되고,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 또 에너지를 수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면 바로 최단거리 이렇게 해서 베링해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굉장히 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수출을 하려면 이 배를 대만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이곳을 지나서 이 돌아서 스웨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일로 해야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긴 거리를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 되는데 요렇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베링해를 지나가지고 가면 유럽으로 약 열흘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길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실크로드가 동양과 서양을 연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에서 희망봉을,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결국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항해 시대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했고, 세 번째 길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늘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네 번째 길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통신의 길을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5번째 길, 바로 북극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는 부산, 광양, 울산, 이것이 일대 새로운 전성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저기 네덜란드까지 가려면 호치민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호치민 오른쪽에 있는 상해, 광동 모두 다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까운 길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북극항로는 아직도 얼음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쇠빙선, 얼음을 깨고 가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극지선, 추운 데는 배가 두꺼워야 되고 이런 극지 유도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LNG 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스,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선박산업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북극항로에 미국과 협력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최단거리는 북한 앞바다를 지나서 오게 되면 아마 어쩌면 평화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미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뉴클레어 파워,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핵을 보유한 것을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그 사이에 해변이 있다, 거기에 콘도를 짓기 좋은 곳이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원산 항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좀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선 전략적 이익으로 북극항로를 열어야 되고, 그럼 유럽을 열려가는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면 북한 앞바다가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만들려면 북한과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북극항로가 연결되려면 대부분의 많은 땅들이 러시아 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밀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가도 함께 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미 협력은 조선산업입니다. 북극항로가 열리고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고, 미국은 전 세계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 세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의 선박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의 부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상업용 선박, 이 선박을 상당 부분 용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대우조선에 가보면은 정말 오래된 숙련공들이 이 용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해군 함정의 건조, 유지 능력,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24년도에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해군과 MRO 계약을 맺어가지고 군수 지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현지 해양 방산 그리고 MRO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의 선박 협력은 한편으로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전 세계의 미국과 해양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거제도, 대우조선, 창원 이 일대 조선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합자 회사가 나오든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구 우주통신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 기술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이나 가면 와이파이가 어디 있죠?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결국 모든 정보와 콘텐츠는 이제 통신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주궤도 위성, 그 다음에 중궤도, 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이 이제 엄청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 약 2만 개가 넘는 저궤도 위성을 깔았습니다. 아마존도, 영국의 원앱도. 그러나 독보적 지위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워낙 섬이 많지 않습니까? 몇천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전역에 저궤도 위성을 깔겠다. 왜냐하면 통신망을 많이 깐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도 IMF가 왔을 때 빌 게이츠나 손정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IT의 시대가 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주목했죠. 그래서 ADSL 통신망을, 초고속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만들었죠. 그 결과는 한국이 IT 테스트 배드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 삼성전자의 사장을 하고 있는 진대재 장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할 때 진대재 장관은 거의 70억 가까운 돈을 포기하고 정통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3G를 깔았습니다. 3G를 깔다 보니까 더 고사양이 된 거죠. 드디어 모바일 시대의 게임이라는 거, 한국이 왜 이 게임 산업을 주도하게 됐느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좋아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3G를 깔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무인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G 28GHz를 빨리 깔아야 합니다. 전국에 다 깔을 수가 없으니까 삼성 수원 반도체 공장, 창원, 세종시 등 핵심적인 곳에 5G를 빨리 깔으면 깔수록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기가 팩토리 공장을 만들면 제조업의 부흥을 만들 수도 있고 AI 정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6G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28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박차를 가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가 결합돼서 한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통신 오지 지역으로 함께 전략적 투자를 해서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5G, 6G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통신사는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뉴딜 본부장 할 때 5G를 깔아야 된다, 28GHz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LTE가 70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거 민간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곳에 빨리 5G 28GHz를 깔아야 그래야 스마트 팩토리로 산업도 좋아집니다. 6G를 빨리 개발하면 할수록 저궤도 위성과 결합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통신망을 강화해서 IT 테스트 배드 국가를 이끌었다면 우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위성과 5G, 6G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통신협력으로까지 발전해 나가면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의 긴밀한 협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스타쉽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그의 우주 사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통신 협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가 돼야 인공지능의 선도 국가로 한국이 나설 수 있습니다. 데이터, AI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하죠. 무엇으로? 데이터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데이터가 적지 않습니까? 미국은 루트 서버의 90% 정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 수많은 지식들. 미국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13억 인구가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중국 AI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적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한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저기 바닷속 차가운 물 속에 넣기도 하거든요. 또 동남아시아에 두자니 덥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 두자니까 일본은 또 가끔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이 IT의 기술이 가장 발달돼 있고 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의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기본 사양을 몇천억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AI와 데이터가 결합된 것을 가지고 결국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건강보험 이 공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전 세계 최강의 의료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AI와 데이터가 결합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임상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미국의 AI 기술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AI 서비스가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진화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챗 GPT가 2,000불짜리가 생겼거든요. 저는 우리가 빨리 AI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로 가는 것을 선언하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기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삼척에는 전기가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기를 수도권까지 가져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삼척 같은데 LNG 기지, 이건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전라도에 해상풍력 이런 걸 빨리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친환경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년 1월 7일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마로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 2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허브를 우리 한국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발달하고 AI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평화를 지키는데도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어떻게 하면 자국 내에서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전략 중에 하나로 세계에 있는 국제기구를 전부 제네바로 유치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스위스가 세계 국제기구를 제네바에 유치해서 평화를 지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21세기에 맞게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갖다 놓으면 경제도 발전하고 평화도 만들 수 있는 길을, SOC를, 인프라를 갖게 되는
국가적 전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기술과 경제, 안보와 평화를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교육과 AI 표준화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AI 교육의 성패가 한국의 존망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요새 그 챗 GPT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써서 일을 합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불짜리 챗 GPT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학원 같은 경우 학원비가 많이 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스타워즈 봤죠? 스타워즈 보게 되면 옆에 깡통 로봇을 같이 가잖아요. 깡통 로봇. 뭐 깡통 로봇한테 물어보면 다 답하잖아요. 좀 있으면 AI와 로봇이 결합해서 가상 로봇, 농사 짓는 로봇, 로봇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AI 교육의 가장 선도 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 국가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인가는 모든 국가적 과제의 가장 프라이트 넘버1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의 디지털 집행전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600조를 쓰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KBS, MBC, SBS, EBS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이 동영상을 편집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요금이 비싸지고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한 이 많은 것을 국가가 저작권을 사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만,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훨씬 더 공부를 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이 문제를 풀어보면 수학에 어디를 못하는지, 집합을 못하는지, 함수를 못하는지, 도형을 못하는지, A 그레이드인지 B 그레이드인지 C 그레이드인지 판단해서 C 그레이드면 C 문제를 다 풀어야 B로 넘어가고, B를 다 풀면 A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일어나야 되고, 질문하는 교육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새로운 창의력으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AI와 함께 사는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전 세계 IQ가 제일 좋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AI 교육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AI 표준화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AI라는 것이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닐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이라는 게 음식 만드는 데도 쓰지만 칼이라는 게 나쁜 데도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럼 AI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UN 사무총장이 제안했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사활을 걸겠죠. 그러나 미국, 중국한테 이 표준화를 다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EU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브뤼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미국과 협력을 해서 또 중국과도 협력을 해서 AI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을 다루는 IAEA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략 연간 한 8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요. 아마 AI 표준화를 하는 이런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면 그거는 천문학적인 아마 예산이 쓰여질 거고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들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전 세계 지식을 끌어모아 가지고 AI가 편집한 걸 또 그걸 지적재산권을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화에 우리가 정부가 민간하고 해서 협력해서 유엔에 제안서를 내고 이 유치운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AI가 가져오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AI는 독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데이터를 모아서 중앙 집중화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분산형입니다. 이거는 보다 민주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든 유튜브에도 보면은 조회수를 좋아요 많이 누르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는 과거에는 돈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활동한 모든 데이터의 기록, 나의 모든 것들이 결국 AI에 의해서 가공되고 움직일 때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내가 원장을 해놓으면 이건 지분 원장이 되는 거죠. 지분 증명.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 과금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와야만 이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인류사의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올렸는데 기존 화폐단이 1원, 2원으로 계산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CJ에 가가지고서 음식 먹거나 스타벅스에 가서 먹으면 포인트 받잖아요. 이런 가상화폐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마치 금영 노래방에 가서 영국 가서 노래하게 되면 작사자, 작곡가 다 돈이 나눠지잖아요. 그렇듯이 AI와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풍요도 늘어나지만 소득도 늘어나는 이런 것이 오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각 중에서 백악관 인사 중에서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 출신이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남아공 출신이고, 그리고 페이팔은 누굽니까? 피터 틸이 있는 곳이죠. 이 역시 남아공 사람이죠. 그런데 AI 가상자산 담당 백악관의 중요 인사가 임명됐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몇 년 전에는 비트코인 이런 거 사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만드는 코인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인 발행까지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세계는 AI와 블록체인과 그리고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되면서 거대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자본주의도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축통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에 달러의 보완제로서의 가상화폐가 쓰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사려면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벤처 등록도 안 해줍니다. 투자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새로운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맞춰서 이 가상자산의 세계도 함께 돼야만 AI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질서도 우리가 빨리 함께 구축해 나가야만 새로운 경제 성장 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땅을 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이 코인 때문에 아무런 진화가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똑같이 저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미국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미국과 해 나가야 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후위기가 오게 될 위기가 물 부족, 식량 부족, 빈번한 재난, 그리고 질병의 창궐을 얘기했습니다. 물 부족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점점 날이 더워지니까 물의 증발력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식량의 부족이다. 왜 식량 부족하냐? 지금이 만약에 지금 온도에서 쌀 줄기에 한 100알 정도가 달린다고 치면은 점점 더워지면 50알밖에 안 달린다고 합니다. 위기가 오겠죠. 세 번째는 빈번한 재난. 요즘에도 보지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되니까 해일도 나고 산불도 나고 점점 더 재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왜?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 박쥐 서식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박쥐 서식지에서 이번 코로나 때처럼 거기서 많은 질병이 번져 나가는데 박쥐 서식지가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숲을 파헤치잖아요.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우리한테 평소에 앉지 않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오는 것이죠. 또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빛났죠. 드라이브 스루.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사약을 줄일 수 있는 주사기, 진단, 이런 것에서 코로나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빛났죠. 모더나라는 AI를 이용한 임상 실험을 하는 획기적인, 그리고 역시 미국이구나. 백신을 만든 건 미국이잖아요. 일본도 못 만들었고. 그런 미국과 한국에서 1등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의과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협력을 이루면 저는 수명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인류한테 가장 강력한 산업이 건강산업이고, 또한 기후위기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병을 극복하는 새로운 미래, 인류에 공헌하는 미래이면서도 새로운 산업이 있는 바이오 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FDA를 통과해야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FDA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무슨 인맥이나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FDA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기준은 높되 무슨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대학교 나오고 이런 인맥이 작용하지 않는 거. 그 허들만 객관적으로 넘으면 통과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 FDA 보니까 어떤 약을 개발할 때 아예 뭐냐면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식약처가 이러면 전부 아마 감옥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같이 연구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 바이오의 세계, 엄청난 세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갔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이 슬림한 거 보고 나이를 물어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 농담 삼아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덜란드에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베저테블 치즈라고 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치즈, 발효식품이죠. 우리는 된장, 청국장, 된장, 간장 다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의 세포가 10조 개인데 사람한테 있는 미생물이 30조 개라고 합니다. 미생물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산업이 당연히 미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아리백, 이거 빨리 한국이 서둘러야 합니다.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아리백 전용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라도에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전력계통을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왜?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은 아리백, 즉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리백을, 도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게 물품을 생산하느냐라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무슨 사기꾼 취급하고 전부 조사를 하니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원전도 안전도를 낮추는 걸 생각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가능성을 극복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만드는 과학의 영역으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저는 제조업에서 새로운 미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미국에 수출하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문화의 국가를 여는 한미 협력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보면은 오징어 게임, 우영우 변호사를 보고 미국 전역에 김밥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의 컨텐츠의 상당 부분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모든 거 다 컨텐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야기의 나라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모든 것이 다 종교가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야기의 나라입니다. 어디서 입장되느냐? 바로 웹툰, 웹소설에서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과 웹소설을 운영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 민간 투자까지 확실하게 밀어넣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플랫폼과 미국에 갖고 있는 플랫폼이 서로 윈윈하는, 그저 넷플릭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서 결국 이익은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지고 가는 그 세상 말고 우리들도 하나의 이야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사실 기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막대한 투자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왔을 때 많은 영화인들이 광화문에서 한국 영화 다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수천억 원의 영화 기금을 만들어서 영화 펀드를 만들어서 했을 때 한국 연화 사람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영화 하나 만들 때도 몇백억에서 몇천억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대한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본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영화에 많은 거는 웹툰과 웹소설 부분에서 결국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화, 한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한미 동맹의 핵심 전략 기술,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익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라고 약 3천조 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6번째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관보다도 우리가 국민연금 운용자가 해외에 나가면 엄청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연금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에 50조 정도 투자하는데, 그거보다는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는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KIC, 한국투자공사, 싱가포르 테마섹을 보고 만들었는데 한국투자공사는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을 키워야 합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이 10조 원 늘리면 곱하기 10, 100조 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정희 회장이 100조 원 펀드 만들어서 비전 펀드 만들잖아요. 우리가 손정희 회장보다 더 잘할 수 있죠. 산업은행에 우리가 한 20조 투자하면 200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립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줘서 시장에서 강력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협약을 맺고 나면 투자를 해야,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선박협력을 통해서 합자회사를 만든다면 우리 이런 데 투자해야죠. 그래야 훨씬 더 강력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1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이 있고 국민이 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에 심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전략을 심었다면 이제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성사시켜야 합니다. AI 시대를 여는 거, 북극 항로의 시대를 여는 거, 에너지 협력을 만들어내는 거,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해내는 거, 수명 120세 인간의 시대에 바이오 협력을 만들어내는 거, 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5천만의 인구를 활용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등 이렇게 많은 산업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그 나라가 국권이 유지됩니다. AI와 제조업, AI와 미래를 연결하는 한국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불법 계엄 이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경상북도 경주,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시바 시게루 수상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합시다. 일론 머스크, 손정희 회장, 피터 틸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코리아 리스크를 날려버립시다. 새로운 AI 시대의 선도국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미래국가로, 수명 120세의 새로운 인간혁명이 탄생하고 있는 바이오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설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이야기의 꽃도 피우지만 우리 미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을 갖고 함께 올 한 해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